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약 2년간 만났던 남자친구와 결혼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맨발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마당에서 본 소름 끼치는 광경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제가 몰랐던 남자친구 집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난 후 저는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남자친구의 집안은 미신을 숭상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무교로 딱히 믿는 종교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만한 미신 정도는 신경 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선택한다거나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는 얘기도 모두 미신에 속하는데 살면서 이 정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예비시댁은 무당의 말과 미신을 맹신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예비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구술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러한 행동이 본인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회사였습니다. 제 첫 직장에서 남친을 만났고 그 당시에는 그저 직장 동료로만 지내느라 이성의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기들과 만나기 위해 회사 근처로 갔다가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윤서 씨!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다시 회사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동기들 만나러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나 소식 궁금했는데 이직한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요? 그럼요. 잘 지내셨죠? 네. 연락처는 혹시 그대로인가요? 네. 그럼 제가 가끔 문자나 전화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이날은 갑자기 마주치게 된 거라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가끔 연락하겠다는 말에 그냥 전 직장 동료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하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날 저는 동료들을 만나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그때 문자가 왔어요. 윤서 씨, 오늘 잠깐이었지만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종종 연락드릴게요. 그럼 푹 쉬세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하고 바로 잠이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희는 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자주 주고받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남녀 사이에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저도 단순히 전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던 감정이 조금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로 저를 만나러 오는 날이 많았고 연락만 하다가 만나는 날도 많아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리더십이 있어서 저와 만나면 뭘 할지 어디를 갈지 알아서 정하곤 했어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고집만 부리는 건 아니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었습니다. 또한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거야? 아니, 이모가 두 분 계시는데 같이 사셔. 만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는 따로 나가서 사셨고 누나 셋과 어머니 이렇게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누나들의 근황을 물어보니 결혼한 누나도 있고 혼자 사는 누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각자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주 연락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회사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요즘 이혼가정이 흔하기도 해서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암튼 남자친구는 어머니와도 자주 연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마마보이로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자식으로서 현재 따로 떨어져 사니까 식사는 하셨는지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평일에는 저희 둘 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잠깐 얼굴 보는 정도라 주말에 데이트를 하곤 했는데 저와 만나면 남친은 어머니와 통화할 때가 많았어요. 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아, 잘하셨네요. 저 지금 윤서랑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알겠어요. 또 전화 드릴게요. 자기는 어머니랑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여.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긴 나라도 그러겠다. 그래도 이모님하고 같이 사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내가 직접 엄마 목소리 들어야 안심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저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엄마와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요. 암튼 저는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었고 서로 다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남친이 미신을 좀 믿는다는 점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퇴근 후 집에 와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 이제 집에 왔어. 피곤하겠다. 얼른 쉬어. 내일 회의라 나도 오늘은 일찍 자야 해. 그런데 자기 혹시 지금 손톱 깎은 거야? 방금 그 소리 뭐야? 어떻게 알았어? 손톱 하나가 깨져서 그거 하나만 깎은 건데. 미안해. 전화 끊고 해도 되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늦었잖아. 어? 시간이 왜? 밤에는 손톱 깎는 거 아니야. 그거 몰랐어? 깎은 거 어떻게 했어? 휴지에 잘 감싸서 버려. 얼른. 그렇게 했어. 앞으로는 절대 저녁 이후로는 손톱이나 발톱은 깎지 마. 저도 우스갯소리로 밤에 손톱을 깎으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정도는 들어봤는데 그냥 미신일 뿐이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마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남친이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저와 통화를 마치고 다시 한번 문자까지 보내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싸울 것도 아니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며 느낀 점은 리더십이 있고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만나는 동안 저보다 먼저 나서서 계획을 세우는 모습도 참 좋습니다. 특히 시간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라 저도 만나면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희는 평일보다 주말에 만날 때가 많았는데 그렇다고 평일에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었어요. 남친은 제가 보고 싶다면서 퇴근 후 피곤한데도 집 앞까지 찾아와 정말 얼굴만 보고 가기도 했고 주말에 특별한 약속이 없음에도 집에 있겠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러 올 때 시간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퇴근 후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남친이 전화를 했습니다. 나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말고 잠깐 밖에 있을래? 왜? 나도 자기네 집에 가고 있거든. 정말? 지금 어딘데? 정확히 15분 뒤 도착. 저는 남친의 말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더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뒤 남친이 도착했어요. 겨우 시간 맞췄다. 천천히 오지. 뛰어왔어? 지하철역에서부터 늦을까봐 엄청 뛰었어. 뭐 그렇게 급하다고. 정확히 8시 반에 딱 도착해서 자기 얼굴 보려고 했단 말이야. 초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췄다. 진짜 못 말린다.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좀 늦으면 어때서. 암튼 얼굴 봤으니 됐어. 얼른 들어가. 근처 어디 카페라도 가서 커피라도 마실까? 아니야. 오늘은 내가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하거든. 왜? 아니 그냥 집에 가서 할 것도 있고. 참 깜빡할 뻔했다. 이거 오는 길에 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튤립이네?
어, 원래는 다른 꽃을 사려고 했는데 노란색은 이 튤립밖에 없어서 이거 샀어. 집에 가서 화병에 꽂고 꼭 발밑에 두고 자. 알았지? 늦겠다. 얼른 들어가. 나도 얼른 가야지. 알았어. 조심히 가. 갑자기 꽃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꽃을 들고 들어가니 엄마도 너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튤립이네. 너무 예쁘다. 색이 진짜 곱다. 그렇지? 갑자기 준영 씨가 사들고 왔더라고. 오늘 데이트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아니, 좀 전에 집 앞에 찾아와서 정말 얼굴만 보고 갔어. 피곤할 텐데.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 고맙다고는 했어? 당연하지. 나 좀 씻을게. 그래, 이건 엄마가 화병에 꽂을게. 어. 그런데 남친이 한 말은 제가 깜빡 잊고 꽃을 화병에만 꽂은 뒤 식탁 위에 두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때 남친과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꽃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서야, 점심은 맛있게 먹었어? 오늘은 구내식당에서 국수 나왔더라고. 2그릇이나 먹었어. 잘했네. 맛있었겠다. 그런데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어? 뭘? 설마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어? 순간 어제 저녁에 남친이 꽃을 발밑에 두고 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떡하지? 깜빡했다. 아, 어떡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그런데 자기야, 왜 화를 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아니야. 말을 해봐.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가 뭔데? 오늘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사준 꽃을 발 아래에 두고 자면 안 좋은 기운을 없애준다고 했거든. 누가 그래? 어? 아니, 그냥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서 어제 꽃을 산 거였어. 남친은 다 좋은데 저번에 한밤중에 손톱을 깎은 걸로 뭐라고 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꽃도 그렇고 별거 아닌 것에 너무 신경 쓰는 모습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 이거 따지듯 물었더니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그런 글귀를 봐서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데 이날 전화로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남친도 미안하다며 알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남녀 간에 만나면서 싸우지 않은 커플이 얼마나 되겠냐며 저희도 그냥 흔히 하는 다툼 정도로 생각했고 남자친구가 그날 이후로 저런 행동은 보이지 않아서 저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느 커플처럼 저희는 평범하게 잘 만났고 2년 정도 만나다 보니 저희 집에 종종 찾아와 부모님과 식사도 같이 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남친이 저를 많이 위해주고 예의 바른 모습에 좋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여러 번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동안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먼 거리에 계시기도 했고 매일 바쁘시다고 하시니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맞춘다고 해도 남친은 날짜를 정해서 얘기해 준다고 했기에 저도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은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언제? 다음 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정확히 출발하자. 토요일이면 괜찮네. 좋아. 그런데 자기야. 어? 자기 그날 저번에 입었던 파란색 니트 입고 올래? 인사하는 자리라 블라우스에 원피스 입을까 했는데 파란색은 좀 튀지 않을까? 그때 그 니트 입고 나 만났을 때 자기 엄청 예뻤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 격식 차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그래? 알았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 입을게. 고마워. 자기는 그렇게 밝은 색이 얼굴이 더 환해 보이고 예뻐. 고맙기는. 그런데 어머니 뭘 좋아하셔? 과일 살까? 선물은 내가 준비할 거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사도 돼.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정말 내가 따로 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남친의 말에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첫인사를 드리는 거라서 빈손은 아니다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따로 선물을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서 이미 허락을 하신 상태였고 남친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만 드리면 됐는데 사실 직접 만나지만 않았을 뿐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남친 어머니와 통화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남친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 저를 바꿔줘서 잠깐 통화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긴 건 알았는데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멀리 살아서 당장 만날 수도 없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바꾸라고 했어요. 네, 목소리가 아주 옥구슬이네. 그리고 지금 머리가 아주 길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머리 자르지 말고 계속 길러요? 네? 아니, 내 말은 더 나이 들면 긴 머리가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젊을 때 실컷 긴 머리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럼 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잠깐 우리 아들 좀 바꿔줄래요? 그렇게 갑자기 어머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남친은 어머니와 다시 전화를 받고 한참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암튼 남자친구와 만날 때마다 항상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안부도 묻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다정한 목소리로 저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저도 듣기는 좋았습니다. 직접 만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기에 언제라도 어머님을 만나면 어색하지 않고 편하겠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비시댁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윤서야, 늦겠어.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주말이라 차 막힐 텐데 좀 일찍 나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준영 씨가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라 더 일찍 가자고 해도 싫다네. 아니 왜 4시간이나 걸리면 일찍 출발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런데 준영 씨가 10시에 정확히 집 앞으로 온다고 하는데 어떡해. 우리 집 가는 것도 아니고 하자는 대로 하는 수밖에. 예비시댁은 서울에서 4시간 거리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평소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남자친구가 가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막상 가기로 한 당일에도 남친은 본인이 만나자고 했던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정확히 10시에 집 앞으로 왔습니다. 진짜 기계다, 기계. 어쩜 초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 내가 10시에 만나자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다 뭐야? 이거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좀 샀어. 그리고 엄마가 부탁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샀어? 그래도 첫인사하는 날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 엄청 비싸고 좋은 건 아니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뭔데? 찬바람 불 때 하시라고 스카프 하나 샀어. 스카프 샀어? 그건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잘했네. 그래, 다행이다. 암튼 얼른 출발하자. 그래. 이날 제 차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게 됐는데 남자친구는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잘 못했습니다. 사실 운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운전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남친의 말로는 요즘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운전대를 잡기가 무서워서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평소 데이트를 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회사까지 자차보다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했기에 평일에 퇴근 후 데이트를 할 때면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암튼 이날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데 초행길이었지만 옆에서 남자친구가 길을 잘 설명해줘서 어렵지 않게 운전할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도 들리고 간식도 사 먹으며 여유롭게 갔는데
마치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미안해. 뭐가?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건데. 누가 운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장롱 면허잖아. 나도 한다면 해. 그래? 그럼 올라올 땐 자기가 운전할래? 아니, 다음에 내가 운전하는 거 보여줄게. 그래, 알았어. 그런데 저기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 우회전해서 쭉 직진하면 돼. 오케이. 그런데 확실히 서울에서 많이 벗어난 곳이라 그런지 공기가 너무 좋다.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이 동네를 좋아하셔. 공기 좋고 조용하다고. 그런데 남자친구는 집 앞까지 가지 않고 거의 다 와서는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이 주택인데 따로 주차할 자리가 없거든. 외부인 오면 항상 여기에 차 세워두니까 주차하고 걸어가자. 조금만 가면 돼.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저는 남친의 말을 듣고 주차 후 차에서 선물만 꺼내서 내렸습니다. 윤서야, 내가 금방 집에 뛰어갔다 올게. 왜? 같이 가면 되잖아. 지금 손님들이 좀 많이 와 계신 것 같거든. 그래서 상황 좀 보고 올 테니까 천천히 걸어와. 그대로 직진만 하면 돼. 갈색 때문이니까 눈에 바로 보일 거야. 알았어.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뒤로 하고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어갔고 저는 선물을 손에 쥐고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확실히 시골 안쪽으로 들어오니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먼지도 날렸는데 그래도 계속 걷다 보니 남친이 말한 갈색 대문이 저 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향해 걷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제 쪽으로 오시더니 아니, 아가씨,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라 묻는 거예요. 저기 저 집으로 가는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인사 오기로 한 준영이 여자친구? 네, 맞아요. 시골길에서 갑자기 만난 동네 어르신은 남자친구 어머니와 잘 아는 사이라면서 오늘 그 집에 손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맞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대답하고 그대로 걸어가려는데 그때 그 어르신이 제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아가씨, 가지 마. 네? 사람 말 못 알아들어? 가지 말라고. 아직 늦지 않았어. 살고 싶으면 저 집 들어가지 말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순간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르신의 눈빛이 너무 섬뜩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바로 남친의 본가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서야, 잘 찾아왔네. 그런데 여기서 뭐해 안 들어오고? 그게 난 분명히 말했어. 동네 어르신은 잡고 있던 제 손목을 놓으며 저에게 속삭이듯 얘기하고는 뒤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담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꽹과리 소리도 들렸고 징을 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온다고 해서 손님들이 좀 많이 와 계시는데 일단 들어가자. 저는 어르신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집 앞까지 왔으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열자 마당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뒷걸음질 치다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가 있는 곳까지 계속 달려서 빠르게 시동을 걸고 후진으로 큰 길까지 나갔습니다. 손에 땀이 나서 핸들이 몇 번이나 미끄러질 정도였는데 거기 계속 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한참을 달리다가 주유소가 보이길래 차를 세우고 엄마에게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윤서야, 일단 침착하고 진정한 다음에 운전해, 어? 진정이 안 돼.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아빠랑 갈게. 아니야,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바로 출발할게. 사실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 해도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한 30분 정도 주유소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바로 운전대를 잡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하는 중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는데 무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그런데 차 안에서 또 다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대체 어디서 울리는 소린가 해서 확인해 보니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릴 때 핸드폰을 두고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 핸드폰으로 또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받아보니 남자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야, 나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 지금 운전 중이라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까지 갔어? 일단 멈춰봐, 어? 미안, 나 집에 거의 다 왔어. 도착해서 연락할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한참을 더 달려서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니, 윤서야. 엄마 걱정했잖아. 운전하다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나 너무 무서웠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준영이한테 전화 왔어? 왔는데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한다고 하고 끊었어. 저는 이날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와 계속 함께 있었고 방에서 혼자 있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마당에서 본 건 소름 끼치도록 무섭게 생긴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친의 본가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층짜리 주택이었고 마당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당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은 물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살아있는 닭을 잡는 모습도 봤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이라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 맨발로 뛰쳐나갔던 이유는 작두 위에 있던 무당으로 보였던 사람이 눈이 뒤집혔다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는데 정말 살벌했어요. 그리고 그 무당은 갑자기 어린아이 목소리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야, 왔어. 오래 기다렸잖아. 빨리 들어와. 마당 바닥에는 닭피로 흥건했고 무당이 저를 쳐다보며 말을 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는데 심지어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저를 억지로 밀고 안에서는 무당이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대낮이었는데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가 봤던 장면들이 너무 무서워서 쉽게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이날 저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는 단순히 무당이 구슬하는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몰랐던 남자친구 집안에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못 잔 저는 아침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점심때가 훌쩍 넘어서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왜 엄마, 나 좀 더 잘래. 아침에 겨우 잠들었단 말이야. 잠깐 일어나 봐. 엄마는 제가 잠이 들고 나서 제 핸드폰이 계속 울리자 대신 받으셨는데 받고 보니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전화를 한 건데 도착할 때가 된 것 같아 엄마가 급하게 저를 깨우신 거였어요. 뭐라고? 지금 여길 온다고? 그래. 핸드폰도 네 차에 두고 내렸다면서 자기 핸드폰도 받아야 하고 또 할 말도 있다고 하더라.
저는 당장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저도 말해야 했고 둘이 만나기보다는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대화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지만 일어나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남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쯤 지나서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윤사랑 여기서 얘기하게. 저 따로 나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안 돼. 우리가 있는 게 불편하면 잠시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거실에서 둘이 얘기 나눠. 그렇게 저는 거실에서 남친과 둘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없이 서로 얼굴만 마주봐도 그저 좋았을 텐데 이제는 남친의 얼굴을 보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어제 네가 그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집에 문제가 좀 생겼어. 그래? 그런데 어제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난 어릴 때 몇 번 봐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엄마가 너 온다고 해서 특별히 그런 자리 만드신 거야. 그럼 날 위해서 한 굿이라는 거야? 그래.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는 거니까 나쁜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좋은 기운은 다 물리치고 좋은 기운만 불러 모으려고 하신 거라고. 너무 무섭다.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엄만 다 널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얘기 안 했어? 너희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거 왜 얘기 안 했냐고. 어제 그 칼 위에 서 있던 무당이 너희 어머니라는 거 왜 얘기 안 했냐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남친이 제 차에 두고 내린 핸드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남친이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는 남자친구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의 외할머니께서 무당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남친 어머니도 자연스레 그 길을 가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슬하러 다니신다고 했고 무속신앙을 아주 강하게 믿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무당이 되신 건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 알아. 그런데 너 내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뭘? 넌 정말 그런 무속신앙을 하나도 안 믿는다고, 아니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냐고. 난 안 믿어. 그럼 너 마마보이였어? 아니야. 그게 아니면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 제가 남친 핸드폰에서 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데이트를 할 때 남자친구가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직접 정하길래 처음에는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말한 시간은 절대로 어긴 적 없는 사람이라 당연히 저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본인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저와 어디서 만날지 그리고 몇 시에 만나면 좋은지 하나하나 자기 엄마에게 물어보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윤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서 언제 만나면 좋을까요? 장소랑 시간하고 보내주세요. 남친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구체적인 장소와 약속 시간 그리고 무슨 색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도 답장으로 왔습니다. 이래도 거짓말할래? 너도 어머니랑 똑같이 무속신앙 믿었으니까 나하고 만나는 것조차 하나하나 다 물어본 거 아니야? 심지어 너 우리 집에 인사를 올 때도 너희 엄마가 정해준 날짜에 왔지? 우리 집에서 언제 오라고 분명 얘기했는데도 그날은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날짜로 네가 정해서 왔잖아. 그거야. 이왕이면 좋은 날 골라서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이것 외에도 남자친구가 운전을 안 했던 이유는 자기 엄마 말을 듣고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너 면허 따고도 운전 안 한 거, 그거 엄마 말 듣고 운전 안 하는 거였잖아. 저는 따로 종교는 없지만 가끔 친구들과 타로 카페에 가서 재미로 점을 보기도 하고 길을 가다 운세 보는 곳이 있으면 돈 내고 운세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어쩌다 한번 점을 보고 사주가 어떤지 올해 운세가 어떤지 알아보려는 사람들을 보고 모두가 무속신앙을 믿는다고 하지는 않죠.
사주를 보더라도 100% 맞은 적도 없고 그저 재미로 봤어요. 안 좋다 하는 건 조심하고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이건 집착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무당인 자신의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매사에 어떤 선택을 앞두고 그 방법을 자기 엄마한테서 찾는 모습에 저는 크게 실망도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사람의 집안이 구수라는 집안이고 심지어 시어머니 되실 분이 무당이라고 하는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자친구가 정신이 멀쩡하고 너무 미신에 맹신하지 않는다면 이별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집안과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소름 끼쳐하고 어떻게든 헤어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에 온 가족이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남친의 큰 누나한테 귀신이 쉰 거라며 무당을 불러 구술한 모양이었습니다. 큰 누나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봤는데 그날 이후로 그때 일이 잊혀지지 않아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당시 어머니는 아직 무당이 되기 전이라 따로 밖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왔고 구술했는데 애초에 귀신이 쉰 게 아니었으니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서 구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의 항의로 이사를 가게 됐다네요. 이사한 집에서도 여전히 구술했고 그걸 견디지 못했던 남친의 아버지는 결국 이혼 후 집을 나가셨는데 현재는 큰 누나와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자기 큰 누나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낸 걸 보니 아버지에 대한 안부도 함께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산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암튼 다른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 하도 집에서 구슬하고 시끄럽게 하니 그게 진절머리 나서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친의 둘째 누나는 결혼할 때 어머니를 부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전 구술했는데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서로 크게 싸우고 아버지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엄마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사는 거 안 힘드니? 안 좋은 거 피하는 건데 왜 힘들어?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넌 매 순간 운이 좋았어? 난 좋았어. 우리 엄마가 나 잘못되라고 하겠냐? 그럼 네 둘째 누나는? 어머니가 결혼 반대하는데 억지로 했다며. 그 결혼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했으니 지금 못 살아야 하는 게 맞는데 어때? 정말 못 사니? 그런데 이 말에 남친은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그러다 아니, 둘째 누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거 봐. 어떻게 모든 순간을 그런 미신에 의존해서 살 생각을 해? 누나들이 하나같이 어머니랑 그렇게 영 끊고 사는 거면 너라도 정신 차려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흩어지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래놓고 나하고는 결혼해서 잘 살 거라 생각했어? 저는 이런 결혼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남친이나 남친의 어머니가 저에게 한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남친 어머니가 저와 통화하면서 긴 머리를 오래 유지하라고 하셨던 건 제가 짧은 머리를 하면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까 윤서한테 말했지만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가 다시 한번 말해. 머리 자르지 말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긴 머리가 예쁘다고 하든가. 남친의 핸드폰에는 어머니가 남친에게 보낸 이런 내용의 문자들로 정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말고도 남친의 핸드폰에서 본 문자 내용은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고 기막힌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몇 번 와서 저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갔던 이유는 바로 제 나이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29살이었는데 9수여서 어머니가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딱 30이 되었을 때 남친이 먼저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한 거였죠.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노란 튤립을 선물로 주면서 발 아래 두라고 했던 것도 당장 노란색 물건이 필요했는데 집에 있는 물건으로 하라고 하면 의심할 수 있으니 급한 대로 길에서 파는 노란색 튤립을 사온 거였습니다.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색이 문제였던 거죠. 제 생일날 남자친구에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 저도 선물로 해주고 싶어 운동화를 사준 적이 있었는데 남친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당시 환불을 하고 대신 제가 옷으로 다시 선물해 줬습니다. 선물이란 상대방도 만족해야 하는 거라 환불을 하자고 해도 저는 기분 나쁜 게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에 드는 옷을 다시 사주니 남친이 너무 좋아했기에 그걸로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연인 사이에 신발을 사주면 도망간다는 말 아시죠? 바로 그 이유로 저에게 다른 핑계를 대며 환불까지 했던 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그간 남친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 대부분은 모두 남친 어머니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엄마야. 하나밖에 없는 엄마라고. 누나들도 다 등지고 살고 아버지도 안 계신데 나라도 엄마를 챙겨야지. 아니지. 네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어머니를 말려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렵다면 끌려다니지는 말았어야지.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마마보이랑 다를 게 대체 뭐야? 이날 남친은 저희 집에 찾아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는 하면서도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인생이 잘 풀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답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네가 생각해봐. 다 너를 위해서 그랬어. 내가 너 잘못되라고 그런 거 있어? 하나라도 도움되게 하려고 그런 거였다고.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네? 집안에 도움 주는 어른이 계신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윤서야, 그건 복이라고. 우린 복 받은 거야. 난 싫어. 난 내 인생 그렇게 살기 싫다고. 이날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늘어놓는 남자친구 앞에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남친은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된다며 또다시 자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아빠의 손에 끌려나가게 됐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힘든 게 아니라 그때 겪었던 일들이 매 순간 떠올라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저도 좋아졌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며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전 남친을 다시 만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회사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전 남친을 만났어요. 여긴 무슨 일이야? 이미 끝났잖아. 알아. 그런데 나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서 왔어. 난 할 말 없어. 하지만 전 남친은 정말 마지막이라며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 생활을 다 접고 올라오셨어. 힘든 결정하셨다고. 이날 전 남친이 저에게 한 말은 자기 엄마가 더는 구술 안 하고 조용히 살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좋게 봐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했죠. 하지만 여전했습니다. 사주를 봤는데 우리 궁합이 그렇게 좋대. 꼭 결혼해야 하는 운명이라고. 너 미쳤니? 나 제정신이야. 그리고 네가 종교가 없는 것도 정말 다행이야. 뭐? 만약 제가 종교가 있는 상태로 전 남친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신이 섞이는 거니까 집안인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전 남친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 이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게 맞다는 헛소리를 해댔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나 멀쩡하다니까? 끝까지 거짓말하고. 정말 너란 인간 최악이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전 남친은 제 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모든 생활을 스스로 정리하고 돌아왔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실은
저희 아빠가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 한동안 힘들어해서 저 몰래 직접 그곳을 다녀오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찾아갔을 때 그곳이 작은 동네여서 동네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알 정도로 전 남친 어머니는 유명하다고 소문난 무당이 맞았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답니다. 제가 도망친 그날 이후로 2달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동네를 떴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이 해당 집으로 아빠를 안내해 줬다는데 가보니 대문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가라, 꺼져라, 물러가라, 재수없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용한 무당이라며 점도 보러 가고 그랬다는데 그게 제대로 맞지도 않고 거기다 굿을 너무 자주 하니 동네가 시끄러워 불만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살았다고 했던 이모님은 전남친 어머니와 실제 자매 사이도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암튼 동네 이미지도 안 좋다는 얘기가 나돌자 아무도 모르게 동네를 떠났다고 했는데 그렇게 쫓겨난 거면서 제 앞에서 마치 어쩔 수 없이 자식 인생을 위해 정리한 것처럼 얘기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전 남친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저는 가방에 있던 생수를 꺼내서 얼굴에 뿌려줬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이라 본인도 쪽팔렸는지 저한테 그런 물세례를 받고 도망치듯 돌아갔는데요. 그날 이후로 전 남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식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전 직장 동료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와 결혼 얘기도 오갔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저에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부적? 그래, 나는 직접 못 봤는데 그거 본 사람은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 전 남친은 회사에서도 평판이 별로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전 남친 책상 아래쪽에 부적이 잔뜩 붙어 있는 걸 누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해당 부서 팀장님이 그걸 보고 당장 떼라고 했고 전 남친은 거부하면서 그걸로 한바탕 회사가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종교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무당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 적당히 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전 남친이 선을 지켰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암튼 전 남친은 자기 책상뿐만 아니라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사의 책상에 안 보이는 곳에도 부적을 붙여놓았다는데 그게 나중에 발각되면서 타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적응을 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전 남친은 앞으로도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했죠. 현재 저는 아직도 무교입니다. 살면서 제가 어떠한 종교를 믿게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힘든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신을 찾는 게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면 결국 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은 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 장면이 꿈에 나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꿈을 전혀 꾸지도 않고 잘 이겨내고 있어요. 사람마다 타고난 사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본인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거라 여러분들도 자신의 사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충분히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은 잊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고 있으니 제가 노력한 만큼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였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